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미국 고용과 ISM 서비스업 지표와 같은 것들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와 같은 이런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5월 FOMC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패드와치 자료를 보시면은 네. 금리 동결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97%대 이상의 동결 확률을 점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거의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리 동결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관세 부과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3월 CPI 자료가 나와 있고 이게 3.4% 정도로 나왔는데 그 코어 같은 경우에는 2.4%, 2.8%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코어 지표가 지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 부과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 초에 그 넘판 페이롤이 나왔는데요.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그 예상 외로 17만 7천 명의 그 고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고용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당분간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그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시장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월 FOMC에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동결된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FOMC보다 앞으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 금리 인하 시점 언제로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패드와치 관련 자료를 보셨을 때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보다는 금리 동결될 가능성을 지금 67%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의 3분의 2 이상의 컨센서스가 그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한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향후 나올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나올 자료들은 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료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 경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클리블랜드 패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5월에 CPI는 그 2.19%로 현재 수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코어 인플레이션,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이 자료가 2.83%로 3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우캐스팅이라는 자료가 그 신뢰도가 그렇게 높으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수치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떨어지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시장은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대감을 저버린다면 아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향후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한번 뼈아프게 당해본 적이 있단 말이죠.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가 떨어지는 순간 그 고용 관련 지표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 기준금리를 낮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서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친 그런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보다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판 페이롤 같은 그런 고용 관련 지표들이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미증시의 호재가 될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최근에 미증시 안에서는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AI 성장에 대한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또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데 미국 기술주의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거시경제 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그동안 그로스 팩터가 너무 크게 나타났었다. 네. 그다음에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그 경기 둔화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퍼레이팅, 영업이익의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숫자들을 볼 때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관세에 의한 경기 침체가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 부분, 즉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관세라는 팩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네. 쉽지 않겠죠. 어쨌든 미국의 경기는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1분기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당연히 뭐 수익 급증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경기 호태를 제시하는 지표들은 없다라고도 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GDP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자료를 보시면은 사실 마이너스 0.3% 경제 성장률 나오면서 이제 그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그 대부분이 그 수입 증가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3월에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약 1,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4%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크게 확대된 거고, 이 부분이 그 미국 GDP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영역, 즉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그대로 다 들어간다라고 반영을 하면 될 거고요. 거기에 14%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게 뭐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물론 뭐 개인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수입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관세가 실효가 되기 전에 프론트로딩이라는 측면에서 미리 사전에 수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4월이나 5월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GDP 나우의 자료를 보시면은 네. 이 자료는 지금 2분기에 1.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이터에서 그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를 추산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도 약 1.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1% 초반대의 경제 성장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5월장 들어서도 풀리지 않는 불확실성인데 어떻게 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지금까지도 네. 뭐 여전히 그런데요. 그 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효 관세, 상호 관세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실제로 이 지금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이 관세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대중국에 대한 관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인가?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를 요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호 관세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제시했던 사실 트럼프 2.0 이 체제에서 상호 관세를 10% 정도로 처음에 제시를 했었단 말이죠, 네. 공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피터 나바로가 지금 현재 이 관세와 관련된 협상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점이 지속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금융권에서 관세의 부작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상호 관세가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오늘 나온 거 이제 의료품 같은 이런 부분 네. 제약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즉 부품별로 관세가 따로 매겨질 때 이 부분은 10%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인데요. 네. 사실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양자 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2.0 시스템 하에서는 각 국가에 대해서 지금 대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점들은 사전에 좀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중국의 대처 방안은 그거를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역 상대국들, 뭐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로존 같은 이런 부분들의 이런 경제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요구를 할 것인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내정 간섭의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슈 상한과 관련해서 상호 관세의 상한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낮춰주는 대신 대중국 무역 제재에 동참하라라고 한다면 동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중 관세 협상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뚜렷한 지금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EU와의 협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이제 중국이 조금 더 느긋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처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의 대처는 일단 2017년, 18년의 모습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진행을 하고 네. 이런 두 개의 트랙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중국이 그 지불준비금 지불준비금 비중을 떨어뜨렸습니다. 50bp 네. 정도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네. LPR을 10bp 정도 인하를 했는데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도 저희는 크게 무리가 없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 첫 번째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관세에 의한 영향이 조금 더 이제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와는 다른 지금 상황에서의 특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무역 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레스트 오브 월드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분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네.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EU와의 그 관세 협상 내지는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반미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그 정당들이 그 정권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중국에 대한 그 무역 장벽을 형성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오히려 지난번 17년, 18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것이죠. 네, 오히려 지금 중국이 좀 느긋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요?
이번에 이제 대규모 셋오프가 발생을 네네.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미국 10년물의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들 내지는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 국채의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왔다는 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유 규모가 1조 달러에 미만할 정도로 그다음에 전체 국가들 중에서 더 이상 넘버원이 아닐 정도, 국채 보유량이 넘버원이 아닐 정도로 규모를 줄여오고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시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셋오프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더 급격히 올라갈 개연성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관세라는 측면에서 이 관세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앞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통한 수입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즉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약 중에는 법인세, 상속세, 그다음에 소득세의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개연성을 전혀 포기할 수가 네.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금리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시장 참여자가, 그것이 시장 참여자가 됐던 어떤 특정 국가가 전략적인 스탠스가 됐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 시장이 뭐 크게 출렁일 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완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그 미국 재무부 차관이 언급하기도 했고, SLR은 어떤 것이고 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자산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레버리지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자에는 그 티어 1 자본이 들어가고요, 금융기관에. 분모에는 이제 그 토탈 총 익스포저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의미하는 거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대규모 은행에 대해서 3%의 비율을 유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글로벌하게 그 금융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들, 그 GC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은행들에 대해서는 5%의 비율을 유지하라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한 이후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 제시됐던 그런 그 규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은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서 총 익스포저를 계산을 할 때 그 아래에 들어가는 자산에서 미 국채나 지불 준비금이나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한 위험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다 더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금융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제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 국채를 더 사고 싶은데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거를 풀어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팬데믹이 발생을 했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미 국채 및 지불 준비금을 총 익스포저에서 제외해서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하도록 허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 미국 국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처리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국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채의 매도 물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그런 금융기관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미국 대형 은행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것을 살 수 있도록 SLR에서 미 국채를 총 익스포저에서 제거를 해주면 그러면 충분히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라든가 같은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만들 때 그 아까 티어 1 자본을 그 분자에다가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그 금융기관들한테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지 말고 너희가 충분히 자본 규모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보다는 높은 자본 수준을
유지해라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를 건드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계산에서 뭐 그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뭐 논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인트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 때와 같은 그런 시장이 완전히 그 동결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규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일단 시장은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FOMC 이전에 BOJ 금정위가 열렸고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BOJ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5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이번에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그 관세 문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 성장률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1% 경제 성장률에서 0.5%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BOJ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IMF의 WEO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각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의 아니면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경로를 따라가지고 금리를 계속해서 상승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번에 전망치가 2.2%에서 2.4%에서 2.2%로 둔화시켰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경로 또한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늦춰져 왔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은 동경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4월 25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 숫자가 3.5%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그 숫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뉴스에서 볼 때 이것을 가장 대표하는 게 일본의 쌀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지금까지는 동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 성장률이 낮게 유지되는 상태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된다면 금리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이 투자 수요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뭐 일본 지표들이나 지금 BOJ의 결정들을 볼 때 엔화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지금 가장 큰 모습을 보이고 있죠. 4월 초부터 나타난 현상을 봤을 때 그 국채 시장에서의 셀오프, 그다음에 셀오프를 통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미 달러화 약세는 결국 상대가 되는 국가들의 환율 엔화 또는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150엔 중반에서부터 140엔대 초반까지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향후에 엔화의 어떤 강세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문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엔화의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 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미란 리포트에서 관세 이후의 정책이 통화 정책, 정확히 얘기하면 환율 정책으로 가 있고 이 환율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미 달러화의 약세를 주장을 했던 거는 당분간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렇게 반대로 봤을 때는 엔화의 강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4월에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5월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4월과 바뀐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인 불안정, 그 1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이 지금 해결이 됐느냐 그러면 별로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최근에는 그 조기 대선인 6월 3일까지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기 관련 지표들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소비 지표도 안 좋은 상태이고 투자 지표들이 1분기에 많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1%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2분기에 정치적 불안실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선될 모습이 별로 네.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잠깐 해제했을 때 네.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그 역사적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속도를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계부채의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버블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달에도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한 6개월 만에 1,380원대로 내려앉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내수가 부진하고 시장의 변동이 큰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도 하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하고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양당이 네. 이제 그 공조하에 그 13.8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통과시켰죠. 다만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팬데믹 시기에 그다지 경기가 크게 그 침체를 겪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나으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추경을 얼마를 했었느냐? 대략적으로 30조에서 35조 정도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13.8조라는 것이 과연 적당한 수준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분기에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은 이 1분기 경제 성장에서 정부 지출이 오히려 0.1% 감소했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1, 4분기 중에 프론트 로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 그 경기를 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정책이 사실상 마비돼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달러 약세 흐름에도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니 갑자기 이제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환율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 환율 움직임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4월에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미국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그 네.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본다면 다른 주요국들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주요 통화들은 가치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국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 규모 정도, 약 10% 규모 정도만큼 지금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이 1,400원대 중후반대에서 10%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370원, 75원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크게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이 신흥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통화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고 어떤 신흥국들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이 아까 미란 리포트에서 달러와 약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세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달러와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높은 수준을 그러니까 가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환율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당분간은 아마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달러 가치 흐름에도 유지부동이었던 우리 원화 가치가 일거에 이제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오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